검색어 받은 이병수입니다. 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북한의 그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와 그 뒤에 이어진 북한 핵 전술핵 운용 그 훈련, 그리고 몰아치기식 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북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북한의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적과 통일 전략이 무엇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러한 북한의 그 핵무력 정책이 법령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북한의 대남 적과 통일 전략적 의미에서 어떤 그 함의를 찾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북한이 나올 것인가를 전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문제들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조금 잊고 살았던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강연 과정에서는 북한이 시기별로 어떤 그 강원 전술로 우리한테 수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혀왔는지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77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제1의 사명은 한반도 적과 통일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입니다. 이러한 그 사명 관철의 수단은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폭력투쟁이고, 그 다음에 무장투쟁이고, 민족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명과 원칙에 따라서 북한은 지금도 적과 통일 전략을 우리 남한한테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력을 거의 완성을 선언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몰아치기식 그러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 북한에서 어떤 그 적과 통일 전략과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그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분단된 민족 사회를 다시 통합하는 것을 통일로 본다면, 북한은 저희와는 다르게 못다 이룬 민족 해방의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통일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한국과 북한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그런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북한은 적과 통일에 대한 그러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런 그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게 그 상징적인 그 규범은 노동당 규약입니다. 노동당 규약은 모두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김일성 교시, 그리고 김정일 지시 그 말씀 다음으로 북한 전체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 토대가 되는 그런 규범입니다. 북한은 55년도에 통일과 혁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추진하는 그러한 근거의범을 노동당 규약에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노동당 규약에는 초기에는 당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 뒤에 3차 당대 이후에는 이제 당명 목적과 최종 목적으로 구분을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2차 당대 이전까지는 당의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규약에 따르면은 조선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립과 반제 반봉건 민주개혁, 이것을 당의 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해봤지만
6.25 이제 무력 남침 전쟁 실패에 따라서 선혁명 후통일 전략 기조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56년 4월 개최된 제3차 당대회의 개정 규약에서부터 좀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의 목적을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으로 구분하고 북한의 이제 대남 적화혁명 전략은 당명 목적에서 북한 지역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러한 그 목적을 규정한 부분이 이제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쪽에 보면은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그 변화 과정을 표로 하나 작성해서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3차 당대회 때 보면은 당명 목적이 남한은 반제 방공권 민주개혁으로 되어 있고요. 북한은 반제 방공권 민주개혁 그때는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에 관한 그러한 규정 근거가 되겠는데요. 3차 당대회 이후부터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쭉 내려오다가 6차 당대회 80년에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병행해서 온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난해 8차 당대회 1월 9일 날 남한에 대해서 균형했던 당면 목적은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꿨는데요. 여기서 사회의 자주적이라는 말은 위에서 쭉 그동안에 규정해왔던 민족 해방이라는 그런 말을 풀어서 적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뒤에 민주주의적 발전은 앞선 당대회에서 규정했던 민주주의 혁명을 풀어서 문구를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 그대로 혁명을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북한이 대남혁명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기존 김일성이나 김정일 당시 때와 같이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종 목적을 6차 당대회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했다가 2010년 9월 28일 그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 목적에서 뺐었는데 다시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최종 목적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복원시켰다. 이 점을 보면은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북한의 적화통일 수단과 방법을 다시 한번 과거로 올라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한은 민주기지 노선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은 무력 통일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조선 혁명론으로 이어지면서는 방법은 지원전쟁, 제가 그 지원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에서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혁명 세력들이 북한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에 나서서 그 혁명을 최종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이제 그 전략문서에 북한의 전략문서에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원 전쟁이라는 표현을 따왔는데요. 여하튼 한국에서의 그 종북 세력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에 힘이 부족해서 요청을 하면은 북한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지원에 나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조국 통일 이론과 통일의 두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이것을 실천에 옮길까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왔었습니다만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 교류 협력에 중심을 두고 왔을 때에는 또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을 많이 잊기도 하고 또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안보 수사 부처나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적어왔습니다. 북한의 조국통일 이론에서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라는 두 가지 방도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평화적 전도는 이제 전쟁이 있고 없고를 기본에 놓고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전쟁 방식보다는 비전쟁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는 한국이 북한이 제시한 통일 방침을 수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국의 반제 자주 정권이 수립되거나 중립화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 혁명이 성공할 경우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통일하는 비평화적 전도에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맞받아치는 정의의 전쟁, 즉 맞대응 전쟁을 통해 통일을 하는 경우를 하나 선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이 약해졌을 때 미국을 내쫓는 미국 축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일으키는 경우로 또 하나 잡아놓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 혁명 정세가 성숙되고 결정적 투쟁이 전개되어 혁명 세력이 북한의 지원을 요청할 때 지원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는 경우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 돌아가는 국제 정세,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관계, 또 북한의 핵무력 급성장,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미국 축출 전쟁에 관한 그 가능성, 염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축출 전쟁에 나서는 경우에는 또다시 북한은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이 약해졌을 때인데요. 첫째는 미국이 세계적 범위에서 전면전쟁이나 세계전쟁으로 인해 힘의 분산이 나타나게 될 때, 이때에는 조선 전선에서 돌파구가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 상호 간 모순에 의해 미국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을 때, 이때에도 미국이 남조선을 돌볼 그런 겨를이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전쟁 통일에 유리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이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끝없는 반제 투쟁에 의해서 도처에서 녹아나는 때를 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여기저기에서 수세에 몰려 쫓겨 도망갈 때 전쟁을 통해서 한국에서 미군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북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러저러한 때를 지난 50년 가까이 이제 노려왔는데요. 이러한 때를 위해서 북한은 최근에도 전대미문의 경란을 겪으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지금은 핵교리까지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규정 사실들을 공부해온 이 국내의 종북 세력들은 이러저러한 때가 멀지 않았고 중국이 대만 전쟁에 돌입할 때, 또 북한이 동시에 남침 전쟁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글들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종북 세력, 국내 종북 세력들 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국내에 기고문이나 아니면 그 외에 SNS를 통해서 국내에 퍼뜨리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북한의 이러한 이러저러한 때를 노리는
대남 적과 통일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증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쟁 방식뿐만 아니라 북한은 연방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북한은 남북 연방제를 제시했고요. 70년에는 고려연방제, 80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91년도에는 느슨한 연방제, 2000년에는 낮은 담보 연방제를 차례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방제 제안을 북한이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이 수그러들었다든가 아니면은 적화 통일 전략에서 멀어졌다든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안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어디까지나 유장평화 전술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3대 혁명 강화 노선과 통일 무력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그 적화 통일 전략에서 무력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그 노선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채택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3대 혁명 역량 강화에서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북한의 이제 혁명력하고 남한 혁명 역량, 그다음에 국제 혁명 역량인데요. 북한에서의 혁명 역량은 그동안 가장 강화를 방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정치, 경제, 군사 셋 중에서 군사 역량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핵무력 강화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62년 12월 조선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4대 군사 노선을 또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대 군사 노선은 79년에 완성을 김일성이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개정헌법에 또 명문화해서 군사력 증강을 위한 기본 노선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수선 혁명 전략과 조국 통일 전략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한때 많이 이제 그 혼동이 있었고 우리도 북한을 이해할 때 남수선 혁명 전략과 조국 전략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항상 그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김일성은 여기에 대해서 68년 7월에 확고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두 가지 그 전략의 그 공통점은 조국 통일이나 남조의 혁명이나 조선혁명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반공정권을 투쟁 대상으로 담고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두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 조국 통일은 전체고요. 한반도 전체고 남조혁명은 남한이다라는 점. 수행 주체에서도 남조혁명은 남한 지하당과 남한 내 노동동맹군 각계각층이다는 점. 조국 통일은 남북한의 노동동맹군과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수행 방도는 남조혁명이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고 조국 통일은 남조혁명으로 들어선 인민정권하고 북한 정권 간의 평화 협상 절차를 거쳐서 합작 통일에 의한다는 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페이지 시기별 적화통일 전략 전개 양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화전 양면 전술하고 강원 양면 전술을 관통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년대에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 남침 직전까지 북한의 조만식 선생하고 이쪽에
그 잡혀 있었던 김삼룡 이주화를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 위주로 나오다가 50년 6월 25일 갑자기 그 기습남침을 했습니다. 이처럼 60년대에도 역시 이러한 그 강원 양면 전술의 구도는 변함이 없었고요. 70년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에도 칠산안봉공동 성명을 하고 대민족 교육 같은 정치 협상 회담하고 총리회담도 제안했지만 바로 그 국립묘지 행사에 그 시한폭탄 설치도 했었죠. 74년 8월 15일에는 대통령 저격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들어와서 참수작전 얘기하지만 북한식 우리 대통령에 대한 참수작전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8.15, 74년 8.15 때도 있었고요. 좀 말씀드리면 아웅산 사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80년대에도 역시 고려민주연방제 창립 방안 제시했지만 그 대한항공 그 858기 폭파도 있었고요. 오선 납북 사건도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미얀마 아웅산 국민묘지 대통령 일행 폭탄 테러 사건도 있었습니다. 90년대에도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고 그 외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대도 나섰지만 연평해전, 그 다음에 강릉 앞바다 잠수함, 속초 앞바다 잠수함 침투 이러한 그 끊임없는 적화 통일 전략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돌아서도 2000년 6월하고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대화 교류 협력이 있었지만 제2차 연평해전, 그 다음에 제2차 북핵 문제, 1차 핵실험, 그 다음에 2차 핵실험, 그 다음에 2009년 11월 10일에는 대청해전 이렇게 도발을 해왔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 그 얼마나 이렇게 심도 있고 대화를 하면서도 갈수록 더 정교화되고 그 우리에 대한 무력으로 침략을 하려는 그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서도 정찰정국 위주로 대남 전략기구가 이제 2009년도에 강화된 이후에 암살 테러 공작을 계속해 왔고요. 특히 탈북자 위장 간첩을 계속 보내서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서는 3차례나 난파를 했습니다. 다 저희가 검거는 했지만 이러한 그 북한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에는 제3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16년 제4차 핵실험, 그 다음에 5차, 17년에 6차 핵실험까지 됐고 2017년 10월 30일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해 놓고 지금은 핵무력 기반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쪽에 북한 핵무력 실상과 핵무력 정책 법령이 그 북한의 대남 전략적으로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애초부터 적과 통일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비밀 교시의 지시에서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87년 비밀 교시에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는 핵은 필수적이다 이미 언급을 한 바 있고요. 김정일 역시 비밀 지시문에서 핵 개발을 위해 개발해서 조국 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 통일을 총화하려 한다. 이미 이렇게 80년대부터 북한은 핵을 통일 목적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은 핵무력은 조국 통일 대전용이다. 김정은도 역시 이미 그 북미회담, 남북회담, 남북정상회담 이런 걸 하기 전에 이미 김정은도 핵무력이 조국 통일 대전용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 대전의 진군길을 열어제길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진화된 우리식의 현대적이고 유력한 주체 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 있는데요. 조국통일 대전용이라는 것을 핵이 조국통일 대전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왔던 것입니다. 그 위에는 김정은, 그다음에 박전천, 그다음에 김여정, 그다음에 그 핵 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이 공개 매체를 통해서 발표한 것들이 조국 통일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자료집을 있는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다음에는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핵무력 규모와 위력이 급성장했다는 것인데요. 핵폭탄 실험과 폭탄 규모를 보면은 18쪽의 표에서 있는 바와 같이 6차의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북한 결과 발표를 보면은 1차 때에는 100% 자체 기술로 핵실험을 성공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2009년 5월 25일인데요. 이때 자기들이 발표한 것은 핵 억제력 강화, 폭발력과 조성 기술을 향상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3차 때는 2013년 2월 12일인데요.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고 다종화된 성능을 과시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4차 때 첫 수소탄 시험을 실시했다고 했고, 5차 때는 핵탄두 폭발 시험, 핵탄두 표준화 규격화를 달성했다고 했고, 2017년 9월 3일에 실시한 6차에서는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이제 6차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과시용 보도를 통해서 핵실험의 내용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20쪽입니다만 제4차 핵실험 성명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3차 핵실험 때까지는 방어용이다라는 그러한 그 명분을 내세웠는데 4차 핵실험에서는 조건부 선제 핵 불사용 원칙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로 선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차 핵실험에서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선제 핵 불사용 원칙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에서는 이제 뭐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표현은 없었지만 수십 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까지 임으로 조정해서 그 핵무기를 말 수 있다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이제 수십 킬로톤 전술핵 핵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한국에 대해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북한의 핵폭탄 보유 규모와 생산 능력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서는 20개로 추정했고 앞으로 최대 55개에서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산전책연구원과 미국 랜더연구소에서는 2017년 핵무기 30개 내기 60개, 그 다음에 2020년 이미 67개 내기 116개, 그리고 2027년까지는 151개에서 24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재 북한은 최소 60개에서 최대 120여 개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탄도미사일 부여 규모와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한 12기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에서 우려해야 할 부분이 전술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24쪽에 KN-23, 그 다음에 KN-25, 그 다음에 SLBM 개량형, 이러한 것들을 이번 9월 25일에서 10월 9일, 15일 동안 집중적으로 북한이 과시했던 그 점을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전략은 전반적으로 공세적으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전략이 이제 핵 개발을 한 이전과 이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핵 개발은 개발 전략일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핵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해징 전략이 있고 전력 질주 전략, 은폐 전략, 방어 추진 전략이 있는데 북한은 은폐 전략을 이제 추구해 오다가 뒤에는 전력 질주 전략으로 이렇게 바꿔서 현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이제 이미 북한은 이제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핵 운용 전략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핵 운용 전략은 만든 핵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 운용 전략은 억제 전략하고 전쟁 수행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억제 전략에서는 이제 핵 태세, 핵 독트린은 교리이고 핵 태세는 핵 전력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9월 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은 핵 독트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핵 독트린에 따라서 만든 핵을 어떻게 이제 운영 배치해서 나갈 것인가라고 핵을 배치해 놓은 형태를 핵태세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앞으로 핵태세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것이고 또 핵 독트린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해올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28쪽에 지역 핵태세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은 MIT 대학 나랑 교수가 만든 이론에 따른 구분인데 이러한 것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보면 촉매태세, 확증보복태세, 비대칭 확전태세 이렇게 있는데요. 통상 북한은 확증보복태세, 비대칭 확증태세 이렇게 복합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무력 정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전문하고 11개 조항 2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남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에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영토 안정은 남한에 대한 그런 적과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살펴주시면 되고요. 조항에 가서도 11개 조항 전부 다기보다 제1항에서 영토 안정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적과 통일에 대해서 핵무력을 사용했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5항에 대해서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한다라는 포함인데 여기도 비핵 국가는 이제 그 대상이 우리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항에서는 이제 그 핵무기 사용 조건인데 그 5개 중에서 3가지 조건을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이제 무진장 임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우려를 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저 또한
그러한 평가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핵무력정책법령의 대남 전략적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도 그렇고 국내 종북 세력도 그렇고 해외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그 에리트 지식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또 뭐 좋게 표현하는 것도 같은데요. 그 사람들 의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2의 남조선 해방전쟁의 법적 준비를 완료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두 번째로는 혁명통일에서 무력통일로 전략중점을 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혁명통일 전략의 공격적 전개 전환점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 세분해서 들어가면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평화적 전두 이행의 새로운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핵무기 중심으로 해서 비평양 정도에 대한 평가만 중점을 두기보다 그동안에 미뤄왔던 평화적 전도도 새롭고 다양한 전술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심스러운 평가지만 한반도 통일 정세를 북한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 아니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결코 대한민국이 거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핵무력 기반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 정세를 자기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많은 그런 또 행동들을 취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이제 적화통일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단 전술핵의 실전 능력을 과시하는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미동맹 균열을 노린 전략적 도발도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대만 포위 공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나갈 것이다. 또 이러한 연대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푸틴 쪽하고 또 시진핑 쪽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35쪽에서 자료에 상세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 사회 통일 이념 논쟁을 조장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11월 24일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서울 불바다를 거론했고 또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응 방향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무기 배치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지금 100여 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한미 동맹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갖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은 일리다는 그런 평가지만 결국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초급 단계로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저희는 착수를 해야 한다. 맨 먼저 핵확산 방지 조약 10조 타당성에 대한 설득 작업부터 시작해서 미국 조회에서 옹호하고 있는 그런 핵무기 개발 의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하고 하나하나 한 단계씩 밟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전쟁에 대비한 군사적 결전 대비를 완비해야 된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전 준비 태세는 반드시 강화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북한 핵무력 대응을 해서 초정부적인 전략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는 5년 단위로 바뀌면서 이러한 그 대응의 그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그 당시 청와대는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북한은 핵을 만들지 않을 거다. 이러한 그 5년 단위별로 북한 핵에 대한 그 목적과 의도, 그 다음에 능력을 잘못 판단한 데에 따라서 우리의 그 북한 핵무력에 대응하는 것은 많은 그 지그재그식으로 시기도 일실하고 실질적으로 대응도 못한 그러한 잘못을 범한 것이 사실이고 또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권 교체, 정부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정부적 국가전략 조직이 어디에선가는 만들어져서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통일전선국장과 심리전을 제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그런 소나기식 도발 직후에 11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대남 군사작전을 또 마지막으로 전개했는데요. 11월 7일 날 자기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서 자기들이 공표해 줬습니다. 그것은 벌써 이제 심리전 공작이고 또한 그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목적이 포함된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보수사기관들이나 우리 그 여기에서 나온 모든 분들은 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런 데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제 작업이 필요한데 앞으로 대북 핵 경감시를 높이는 모든 그런 그 교육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감으로써 북한의 이런 그 심전에 당하지 않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